시민정치학도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노동당 수원오산화성에서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록 이 당원이 아니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네, 이게 좀 많은 시민들에게는 열려있지 이런 뭐 정치, 뭐 공부 이런 자리를 만들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그냥 정치란 무엇인가, 또 정치 철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그 정치학교의 그 가장 첫 번째 뭐 인트로 같은 그런 하고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금민.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거의 1시간가량 기다리셨는데 어떻게 서울역에서 기차를 놓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정치란 무엇인가, 그리고 정치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고요. 오늘은 굉장히 개발적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부터는 주제별로 좀 전문적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제가 할까요? 네, 정치란 무엇인가. 일단 정치 개념부터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일상생활에서도 그 사람 굉장히 정치적이야, 또는 정치는 그렇게 해서 안 돼, 그 사람 정치를 몰라, 이렇게 일상적으로 정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또는 나는 뭐 정치에 관심 없어,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요. 또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이다.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 미시적인 차원까지 다 정치라는 말이 포괄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라는 게 특정하게 민주주의적인 대의기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 또는 국가기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 이렇게 좁게 정의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만큼 정치란 말 자체가, 이 개념 자체가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가 사용해왔고, 또 큰 폭의 어떤 진동을 보여왔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정치 위에 다른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정치적인 게 뭔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 밖에 어떤 것을 항상 전제하고 있습니다. 근대 사회가 시작되면서 수립된 구분이 있는데요. 국가와 사회의 구분입니다. 국가,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시민들의 자발적인 상호관계에서 조직되는 사회의 구분, 또는 달리 얘기하면 사실은 정치와 경제의 구분입니다. 정치, 어떤 시민 모두의 공통적인 영역, 또는 질서의 영역을 담당하는 거고, 경제는 뭐 그런 그 질서 속에서 상호 간의 이 호혜성의 바탕을 둔 교환과 생산, 뭐 분배 등이 일어나는 장이죠. 이 구분은 사실은 근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분입니다. 사실 근대 이전에는 이런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공법과 사법의 구분, 또는 공적 시민, 또는 사적 개인의 구분, 이 구분이 바로 비로소 근대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정치 이외의 어떤 것을 전제를 하고 있고, 그것은 구분을 전제를 하고 있고, 그 구분은 사실은 근대에서 시작된 국가와 사회의 구분, 정치와 경제의 구분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 정치는 굉장히 축소되는 의미가 되죠. 어떤 공동체 전체의 질서에 관한 부분들, 공동체의 안전에 관한 부분, 또 외적 외국 혹은 외적인 타자들에 대한 안보에 관한 부분들 이외에 다른 의미를 갖기 힘듭니다. 이 당시의 국가, 최초의 근대 국가를 그래서 야경국가라 그러죠. 경찰국가 또는 야경국가라 그럽니다. 국가 경제에 개입하지 않고 국가가 시장에서 질서를 담당하고
시장이 나머지를 다 담당하는 그런 야경 국가와 또 정치와 경제의 구분을 개념적으로 수립했던 시기가 18세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담 스미스부터 헤겔까지. 헤겔의 법철학을 보시면은 인륜성의 세 가지 범주들에 대해 서술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가족, 두 번째는 시민사회, 그리고 이 시민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는 국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부분이 사회에 해당되고 뒷부분이 국가에 해당되죠. 국가와 사회의 구분은 법철학 전체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경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우리는 이제 근대에 와서 저런 개념들을 갖게 됐는데, 즉 근대에 와서 비로소 정치라고 얘기할 때 정치 이외의 것에 대한 구분 개념으로 사용하게 됐고, 난 정치는 몰라, 정치에 대해서 관심 없으라고 얘기할 때 나는 그저 경제활동이나 하고 시장행위나 하고 물건이나 사고 팔고 그저 회사나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 됐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난 관심 없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서 있는 어떤 이 정치적인 문법, 그것은 뭐냐? 국가와 사회의 칼 같은 구분, 정치와 경제의 분명한 구분. 적어도 18세기경부터 유럽 근대사회가 수립했던 룰에 기초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정치라는 말이 18세기에 생긴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간 역사의 시초 단계부터 인간이 문명을 만든 이래로부터 계속 있었던 말일 텐데, 그 이전에 어땠을까? 정치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전적 정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고전적 정치 개념이라 함은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했던 아테네 또는 로마, 공화주의가 발전했던 로마와 같은 그런 고전 고대의 정치 개념이 뭔가를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정치 공동체 자체가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따져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정치 공동체가 무엇인가. 사실은 엄밀히 그 개념들을 따져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의 정치 공동체 속에 우리 지금도 역시 그 성격이 달라졌을 뿐이지 현대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 속에서 구체적인 정치 공동체로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렇게 정치 공동체라는 말을 특별히 그 정치 공동체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내적인 기준이 아니라 매우 흐리멍텅한 장소성의 개념을 일단 받아들이고 들어가 봅시다. 정치란 정치 공동체와 분명히 연결된 일이겠죠. 정치 공동체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행위일 겁니다. 뭐 어떤 행위인가? 대체 정치란 뭔가? 간단합니다. 고전적인 정치 개념은 그 공동체의 미래에 관해서 공동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공동이 결정을 한다. 뭐 아테네 민주주의나 혹은 로마의 공화정과 같은 그런 경우에서 이제 공동이 결정을 하죠. 공동으로 결정하죠. 하지만 왕이 혼자 하거나 귀족이 과두정의 체제를 통해서 귀족들만 한다 하더라도 공동의 결정입니다. 즉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일부이고 나머지는 배제하고 결정권을 도맡아서 소수가 독점한다 하더라도 그 결정의 효력의 범위는 공동체 전체에 관련된 결정 아닙니까? 공동체 전체에 대한 어떤 공동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 정치 공동체가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를 결정합니다. 목표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다가갈 건가, 수단을 결정합니다. 목표와 수단을 다 결정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정치 개념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 되고
또 현실의 정치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좀 희귀한 또는 진귀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물론 오늘날 정치에서도 그런 미래를 둘러싼 싸움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연금 2060년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 기금이 고갈난다. 기금이 고갈나봐야 아무 상관없다. 그때 고갈나게 설계되어 있었던 것이고, 또 그때 가서 굳이 부가식 연금을 계속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사람들 또는 아니다. 인구가 더 줄기 때문에 2080년까지 대비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 미래에 대한 논쟁들이 있죠. 그러나 희한하게도 연금처럼 세대와 세대의 문제라든지 등의 관계 또는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 이런 문제들 등을 빼고 나서 미래에 대한 논쟁은 별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올해 정치의 굉장히 중요한 논쟁들은 누가 잘 관리할 건가로 바뀌었죠. 예를 들어 세월호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배가 침몰해가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함께 침몰했고 선장들은 탈출했고 선원들은 그럴 때 굉장히 큰 논점은 관리의 문제였습니다.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능하다. 국가가 무능하고 여당이 무능하다. 우린 더 잘 관리할 수 있다. 야당의 논법이 관리의 문제였습니다. 그처럼 사실은 정치가 굉장히 좁은 의미에서 통치로 축소되기도 합니다. 누가 잘 통치할 수 있는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런 참사를 일으키지 않고 잘 사태를 관리할 수 있는가, 재앙 또는 외적의 침략 또는 내적인 불안정성으로부터 어떻게 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축소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정치가 축소됐을 때 미래란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저 오늘처럼 늘 되풀이돼도 되는 겁니다. 또 미래에 대한 논쟁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게 됩니다. 넘겨주시죠. 네, 우리가 앞서 고전적 정치 개념을 특별히 강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전적 정치 개념이 이 공동체의 운명이 뭐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떤 미래가 모두에게 좋은 미래냐, 바람직한 미래냐 등을 둘러싼 논쟁, 갈등, 대립, 투쟁을 뜻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됐죠. 사회 불안정성을 어떻게 잘 치유하고 갈등을 잘 처리하고 조정하고 위기를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사회를 유지하며 등등등 지금 현재 있는 문제점의 관리라는 측면으로 그냥 소극적인 정치 개념으로 후퇴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신자유주의 시대의 포스트 정치라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는 그냥 그저 정치란 어떤 공간성을 가지고 있다. 공간성 없이 정치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어떤 공간성이냐? 바로 정치 공동체라는 공간성입니다. 이 공간성을 탐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뭔가를 탐색을 해야 아까 말한 정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조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를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폴리스입니다. 그리스의 정치 공동체 개념이고요. 그럼 폴리스가 뭐냐? 폴리스가 뭐죠? 그냥 도시국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폴리스란 단순히 그런 도시국가라는 그런 구체적 공간성이 아니라 매우 엄밀히 분석적인 공간성입니다. 엄밀하게 분석적인. 이게 뭐냐? 오이코스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오이코스가 뭐냐? 오이코스란 어떻게 잘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정경제, 가계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이 가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리스 시대에는 첫째 남편과 아내
두 번째 부모와 자식들, 그리고 노예제 사회였기 때문에 주인과 노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이쿠스 안에서의 룰은 뭘까요? 가부장의 자의적 지배입니다. 좋은 아버지는, 좋은 가부장은 인자하게 지배를 할 거고요. 그리고 폭압적인 가부장이라 그러면은 마구 때리고 난리를 치고 뭐 그러겠죠. 그리고 억압적으로 하겠죠. 문제는 오이쿠스 안에서의 그런 자의성, 뭐 이렇게 좋게 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할 수도 있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즉 가부장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의성이 폴리스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폴리스는 그리스인들이 생각할 때 자유로운 시민들의 자유로운 연합입니다. 즉, 네 집에서 하듯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집에서 네 노예한테 하듯이 다른 시민한테 해서 안 된다. 네 집에서 네 아들, 딸한테 하듯이 가르치듯이 해서 안 된다. 모두가 자유롭고 대등한 시민들이다. 여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폴리스를 조직하는 원칙은 폴리스의 구성 원칙 또는 조직 원칙은 자유롭고 대등한 시민들의 연합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보면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연합으로서 폴리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공동체 자체가 내적 구성 원리는 그런 자유와 평등에 기초에 있다라고 그리스인들이 이미 현대민주주의가 시작되기도 훨씬 전에, 근대 혁명이 시작되기도 훨씬 전에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 폴리스, 물론 적극적으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말로 폴리스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지만, 설명의 예로 제가 먼저 들었을 때 어떻게 설명을 드렸나요? 오이쿠스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집에서 하듯이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다른 시민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 방식이 역시 이처럼 A는 B가 아니다라는 식의 부정적인 설명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A 자체에 대해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A는 B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폴리스는 오이코스가 아니다라는 식의 설명 틀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직 우리가 자유와 평등에 입각한 이 정치 공동체에 대해서 적어도 그리스 철학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그것은 근대에 와서야 비로소 제대로 파악하고 우리가 사유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직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와 평등에 입각해서 어떻게 정치 공동체를 조직하는가, 우리가 흔히 지금 생각하는 인권이나 또는 민주주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가부장이 집에서 하듯이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을 서로 시민과 시민들이 폴리스에서 해대기 시작하면은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였겠죠. 그래서 나쁜 정체, 나쁜 정치는 뭘까요? 집에서 하듯이 이 폴리스에서 마구 해대는 거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다시 다음번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참주정. 이 군주가 마치 국가 전체를, 폴리스 전체를 자신의 어떤 이 오이코스, 자신의 가정인 양, 시민들이 자신의 노예인 양, 혹은 자기가 너무 잘나서 시민들이 자신의 어린애 아이들인 양, 그렇게 하는 거. 참주정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짓을 귀족들이 모여서 하면은 과도정이죠. 이거 역시 나쁜 정치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참 희한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똑같은 짓을 하층민들이 모여서 하는 것, 이것도 나쁜 짓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이제 민주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정을 좋지 않은 거라고 봤습니다. 이때 이제 데모스란 별로 재산이 없는 자들 뜻하거든요. 데모스가 지배하는 것, 데모스가 크라티아, 지배하는 것, 그 디마크라시란 말이 거기서 나왔죠. 이 세 가지는 다 나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이 있거나 없거나, 귀족이거나 평민이거나 다 함께 대등하고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혼합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소위 혼합 정체를 가장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 봤습니다. 네, 그 얘기를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제에서 중요한 거는요, 저 폴리스라는 이 공간성, 정치 공동체로서 폴리스, 그리스적인 개념으로 폴리스라는 공간성은 철두철미하게 경제적인 이익, 그리고 개인의 자의와 무관한 영역이라고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는 사실은 경제적인 어떤 사익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영역으로 설정된다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폭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별게 아니라 사실은 국가를 장악하고 그 국가기구를 통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부정부패를 한다든지, 공동체의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귀속시켜버린다든지, 쓱싹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죠. 그것을 폭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적인 폴리스의 공간성이란, 사적 이익의 공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담장을 치워서 공적 관계를 보존하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어로, 히라보로 법률을 뜻하는 말이 담장이라는 말, 노모스, 똑같은 말입니다. 법률이란 뭐냐? 사적 관계가 이 공적 관계에 대해서 침륜해서 들어와서 공적 관계의 토대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담장을 뜻하는 말이 법률을 뜻하는 말로 바뀐 거죠. 네. 정리를 하자면 그리스적인 폴리스는 어떤 의미에서 매우 순수하게 정치적인 차원, 정치적인 것의 순수한 차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키비타스, 로마 라틴어인데요. 키비타스라는 공간성에 들어가면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처럼 이거는 폴리스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폴리스에서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다. 너 왜 니네 집에 사듯이 여기 와서 하느냐. 이건 너의 사익이잖아. 너의 사익을 위해 여기서 추구하느냐. 이런 식의 A는 B가 아니다 식의 논리라기보다 A는 B1, B2, B3, B4, BX까지 여러 가지 B들을 포괄하는 어떤 공통의 것이라는 논리가 로마인들한테는 더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키비타스라는 개념입니다. 이 키비타스라는 개념이 영국인들이 번역을 할 때 카마넬스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게 이제 공동체, 오늘날의 이제 공동체로 번역이 된 건데요. 사실은 오늘날의 정치 공동체는 키비타스에서 온 말이고, 사실 카마넬스는 국가란 말로 쓰입니다. 영어에서 여전히. 로마적인 정치 공동체의 개념적인 특징은 사회적인 차원이 정치적인 차원 안에 따라붙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익과 여러 가지 어떤 직업 집단, 그리고 여러 가지 지방적인 특징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해관계들이 들어와 있고, 그런데 그 이해관계 전체를 갖다 규정과 조화를 만들어서 공화국, 모두의 것, 우리 모두, 그 이해관계에 속하는 모든 사람의 공동의 어떤 물건으로서 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키비타스는 그런 의미에서의 공간성입니다. 공통성의 공간성이라고 보면 돼요. 폴리스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공공성의 공간성입니다. 공공성이에요. 우리가 요즘, 오늘도 그렇죠. 오늘날에도 공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공공성이란 뭘까요? 사적 영역이 아니다는 거잖아요. 공공성을 수호합시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뭡니까?
원래는 이게 모두의 것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막 민영화 사용화를 했어. 그래서 금융은 금융공공성이 파괴되고 은행이 사용화됐다, 민영화됐다. 또 뭐 철도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 전기, 가스, 물까지 팔아먹었다. 뭐 이런 게 다 공공성 사수투쟁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폴리스란 공공성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나 키비타스는 그런 공공성의 개념보다 공통성의 개념에 더 적합한 말이다. 공통성이란 뭐냐? 여러 가지 사적 이해가 그 안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전체를 갖다 포괄하면서 조정 조화해내는, 즉 사회적인 차원이 정치적인 차원에 결합되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네, 순수하게 정치적인 차원, 그다음에 정치적인 차원 속에 사회적인 차원의 조화와 절충 이런 게 있었다. 국가라는 말을 한번 봅시다. 저게 맹자가 약간 써서 처음 맹자가 썼다 그러던데요. 좀 한자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나라와 가정, 나라국, 가정, 저 가가 뭡니까? 가족가 이게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가족이잖아요. 나라 가족. 네? 이 속에 어떤 동양적인 특징이 등장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폴리스의 논리는 가족의 논리와 국가 또는 정치의 논리를 엄밀하게 구별하는데 그 칼날이 서 있고요. 키비타스는 별로 가족이 중요하지 않고요. 사회적인 갈등들을 갖다 조정 조화하는 어떤 공통의 공화국을 수립하는데 목표가 놓여 있습니다. 폴리스라는 영역에서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것은 가족과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키비타스라는 영역에서 키비타스라는 이 문제의식 속에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게 가족과 일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규율하고 담당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무튼 가족은 중요하지 않아요. 가족과 별개의 것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뭐 근대적인 공적 차원과 사적 차원의 구분이가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서양 고대인들이 공과 사의 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초보적인 어떤 단서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에 동양은 없었다. 오히려 철저히 일치시키려고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의 이 일륜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 가정처럼 국가가 구성되기를 원한 거죠. 뭐 동양이 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유교 철학이 그랬다는 거죠. 뭐 굳이 뭐 군사부 일체를 얘기하지 않아도 아버지와 군주와 스승이 일체되는 그 어떤 세 가지 인륜적 차원, 국가, 그리고 이 가족, 그 다음에 학문, 이 세 가지 인륜적 차원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제가 뭐 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특별히 이야기를 전개할 수는 없겠지만 정치 공동체의 개념부터 동양과 서양이 고전 고대의 개념이 지금 와서는 똑같아졌죠. 지금 와서는 세계화의 결과가 똑같아졌는데 좀 달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넘겨보시죠. 네, 정치가 어떤 공간에서 일어나는가, 그 공간성으로서 폴리스 또는 정치 공동체 여러 가지 공간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처음에 드렸던 말씀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고전적인 정치 개념을 미래를 둘러싼 미래에 대한 공동의 미래에 대한 결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오늘날의 매우 중요한 기능들, 현재를 관리하는 거, 뭐 막말로 얘기해서 청문회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국정 관리 능력이 있는가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런 관리의 문제보다는 사실은 공동체 전체가 나아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가, 또는 그와 같은 미래로 다 나아가기 위한 어떤 수단과
목적과 경로에 대해서 분명히 그거 알고 있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다. 정치가의 중요한 덕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얘기는요, 원래 고전적인 정치 개념 속에는 맹렬한 적대와 갈등이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폴레모스, 폴레믹이라는 논쟁적이다라는 말이, 논쟁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정확하게 번역하자 그러면 논투입니다. 싸움이에요. 쌈박질인데 말로 하는 싸움. 이렇게 멱살 잡고 이렇게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말로 하는 싸움. 정치란 뭐냐? 폴레모스였다는 겁니다. 말로 하는 싸움이에요. 왜 이 싸움이 일어나느냐? 한 놈은 왼쪽으로 가자 그러고, 한 놈은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고, 한 놈은 위로 올라가자 그러고, 한 놈은 밑에 땅을 파자 그러고, 앞으로 가는 여러 가지 길들에 대해서 서로 말로 논박질을 해댔다. 정치는 원래 논박이고, 그 안에는 사실은 이 갈등과 적대성의 계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고대인들의 인간관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서 고대인들의 인간관은 협동적인 인간관입니다. 인간 자체가 홉스나 이런 근대 철학이 생각하듯이 갈등적이고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 자체가 정치 공동체를 희고하고 정치 공동체 속에서 살라 그러고 정치 공동체 속에서 스스로를 완성하려고 그런다라고 파악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폴리스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이리 가는 게 맞냐 저리 가는 게 맞냐를 가지고 논박질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근대 정치 철학은 정반대의 설명을 합니다. 인간은 적대적이고 국가가 없다 그러면은 홉스처럼 설명할 경우에 국가가 없다 그러면 누구나 늑대고 언제든지 서로를 죽일 수 있는 위험한 짐승들이죠. 국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룰을 가지고 그런 적대성을 억제하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니 그런 적대성의 억제를 하고 살아가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정치공동체인데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실은 최소의 일입니다. 최소의 일. 사태를 관리하고 안전하게 하고 시장의 질서를 잡고 다들 양으로 모여서 선하게 살기로 했는데 어느 놈이 갑자기 주먹을 들고 때린다든지 노인을 때린다든지 힘자랑을 한다든지 성난 늑대로 바뀌면 그놈 잡아가고 이런 최소한의 일만 하는 게 홉스의 리바이탄 국가입니다.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늑대이기 때문에.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입각은 인간이 원래 정치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일륜적으로 완성되기를 원하는 거고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은 정치 공동체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와서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본적으로 협동적인 인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와서 해야 되는 일은 폴레모스다. 너의 인식, 너의 지혜 모든 걸 걸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장해야 된다는 거죠. 논전을 해야 되는 거다는 거죠. 두 개의 이 철학은 인간관에 있어서 하나는 굉장히 낙관적이고 하나는 비관적입니다. 그런데 낙관적인 인간관에서 나온 정치 개념은 매우 적극적인 어떤 이 투쟁의 개념인 반면에 비관적인 인간관에서 나온 정치 개념은 매우 소극적인 어떤 관리의 개념입니다. 뭘 관리하고 그냥 질서를 유지하는 개념에 불과하죠.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날의 정치 개념에서 사실은 이 고전고대적인 그러니까 서양 고전고대적인 이 폴레모스, 논투, 투쟁성 이런 건 정치 개념에서 아예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치가 아무리 적대라 하더라도 A라는
미래를 원하는 사람과 B라는 미래를 원하는 사람이 서로 간에 어떤 갈등 적대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 적대라 하더라도 어떤 철학이건 어떤 정치 철학이건 아리스토텔레스에 쓰건 혹은 현대 정치철학 막스나 뭐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 서건 그런 적대가 그런 적대성 전체를 포괄하는 보편성의 기초 위에서 전개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 무슨 얘기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매우 간단하죠. 모든 인간이 정치 공동체에 참여하고 스스로의 삶을 폴리스 안에서 실현시켜야 된다는 그런 매우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낙관적인 인간관, 그런 인간적 보편성 속에서 기초를 잡고 있죠. 논쟁 가능성의 기초가 그 속에 있습니다. 뭐 막스 같은 경우야 이를테면 모든 계급 적대를 끝내고 뭐 자유로운 인간의 연합으로 넘어간다라는 역사 철학적인 설정을 갖고 있다든지, 어쨌건 정치 철학이 정치라는 행위를 적대 또는 투쟁 또는 논전, 뭐 말로 하는 싸움이건 주먹으로 하는 싸움이건 저런 갈등의 요소를 갖다가 가지고 정치를 설명을 할 때 그 갈등의 요소를 넘어서는 보편성에 대해서 대개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설픈 타협이나 화해일 수도 있고요. 그런 종류의 보편성이. 또 어떻게 보면 거꾸로 현재에서의 구체적인 어떤 이 투쟁, 갈등 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넘겨주시죠. 네, 오늘날의 정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날의 정치는 포스트 정치라고들 얘기를 하죠. 이제 정치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의 정치. 어떤 의미의 정치가 끝나느냐. 뭐 미래를 둘러싼 이제 논쟁이 필요 없어요. 역사가 끝났어. 이 지점에서. 더 이상의 미래가 없어. There is no alternative. 다른 대안이 없어. 그냥 지금 사는 게 끝이야. 지금 사는 대로 내일도 또 살고 모레도 또 살고, 언놈은 좀 부자라 더 좋아지겠지만 언놈은 또 망할 거고, 뭐 계속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뭔가 괜히 어떤 다른 세상이 가능할까 이런 헛된 꿈을 꿀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여러 가지 미시적인 어떤 이 변화들이 있잖아요. 오늘 예를 들어 뭐 무지개죠. 일종의 무지개. 비가 오고 날이 개면 무지개가 어디선가 보이고 어디선가 안 보이고, 보인 장소에서 사람마다 보는 무지개도 프리즘에 따라 다 다르고, 그런 개별적 주체성이 개화하지만 그 개별적 주체성이 전혀 이 주소 속에서 어떤 의미화되고 맥락화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늘 똑같을 것이다. 대안이 없다. 다른 세계는 불가능하다. 특유한 역사관이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와 같은 사회도 뭐 최종적인 사회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매우 우연한 역사 속에서 우연하게 이루어진 건데, 그런 역사적인 우연성을 하나의 고정적인 자연과학적 필연성, 마치 물리법칙과 같은 필연성, 만유인력이나 무슨 뭐 아인슈타인이 말한 그런, 저는 물리학 잘 모르지만 그런 물리법칙과 같은 필연성으로 이해해버리는 최종주의적인 역사관에 입각해서 우리가 정치를 바라볼 때, 그럼 남은 정치는 뭘까요? 미래에 대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미래도 없는데 무슨 미래에 대한 논쟁을 해요. 어차피 똑같이 살 거고, 인간 삶의 양적인 변화는 있을 겁니다. 기술도 혁신이 될 거고, 더 편리해질 거고, 인공지능도 나올 거고, 뭐 등등 양적인 변화는 있지만,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인 이 조직 방식들, 또는 우리가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방식들, 이건 똑같아. 뭘 더 얘기를 합니까? 미래에 대한 논투라는 게 더 의미가 없어지죠. 아무거 의미가 없는 일이 됩니다. 그래도 정치는 남죠. 관리로서의 정치가 남죠. 뭐 사건 사고입니다. 뭐 늘 사건 사고가 터지고, 뭐 어느 날
뭐 한국에서 일어난 세월호 이런 거 말고요. 사건 사고라는 건 늘 안전사고부터 시작해서 늘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들한테는 어쩌면은 2008년 경제위기 같은 것도 사건 사고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뭐 자본주의란 늘 경기 순환이 있고 그 경기 순환 속에서 어떤 순환적인 위기가 한번 온 거고 그 위기가 와서 은행이 부도를 막고 주택 담보부 채권을 빌린 사람들이 못 갚아서 길바닥에 나앉고 이것도 어떤 순환적인 위기에 불과하겠죠. 구조적인 위기가 아니라 순환적인 위기, 늘 되풀이되는 이런 위기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위기 왔어요. 그럼 뭘 해야 되죠? 위기를 관리하고 위기로부터 다시 지금 불황이니까 호황으로 만드는 다른 경제체제나 다른 사회를 꿈꾸고 다른 세상을 꿈꾸는 게 아니라 불황에서 호황으로 만들어주고 다시 이 사이클을 계속 흘러가게 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그러니 정치는 관리로서의 정치, 축소된 정치가 됩니다. 선거 때마다 그리고 경쟁하는 정치 세력들은 이렇게 싸우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뭐 지역 정치로 내려가면 내가 주민 여러분들한테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최종적인 국가 권력을 둘러싼 투쟁에서도 준비된 대통령, 쟤는 국정을 운영해 본 적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 나는 장관 경험도 있고, 도지사로서 광역 뭔가를 해봤다. 이런 얘기들. 이게 다 사실은, 정치가 이미 미래를 둘러싼 논투가 아니라 단순히 현재에 대한 관리로 축소되고 타락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포스트 정치라고 말을 하고요. 사실 이 지점 정도가 되면은 CEO나 정치가나 별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CEO들이 실제 최고 정치가들을 하죠.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럽에서도 CEO들이 벌써 내각제를 하는 나라에서도 이태리 같은 경우에도 CEO 출신 수상들이 수차례 나왔고요. 이런 상태를 일컬어서 사람들이 포스트 정치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찾아서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랑시에르, 지젝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개념을 쓰고 더 파고 들어가는데 굳이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읽으셔봐야 더 머리만 더 아파질 것 같습니다. 다 넘겨주시죠. 거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회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이 사용하는 철학자들 말고요. 포스트 민주주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 맞냐라는 질문에서 출발하고요. 근데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어, 이놈에게. 선거권은 그대로 있잖아. 그리고 특별히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를 이렇게 제한한 게 없어. 그냥 그대로예요. 그럼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옛날하고는 또 다른 거야, 이게. 이게 뭐냐? 콜린 크라우치라는 사람의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한국의 포스트 민주주의라는 책이 영국 정치학자 콜린 크라우치라는 사람의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겁니다. 민주주의도 반민주주의도 아닌 어떤 상태를 뜻합니다. 즉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야당이 민주회복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그건 틀린 말이죠. 이 포스트 민주주의 입각하면 민주를 회복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아니야. 근데 민주주의가 아닌 것도 아니야. 어떤 그런 종류의 상태예요. 크라우치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민주주의를 포스트 민주주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의 논점이 굉장히 인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신자유주의를 금융이라든지 세계화라든지 이런 것보다 복지체계의 파괴에서 내부 수탈, 복지체계의 파괴에서 굉장히
신자유주의적인 운동이 중요한 여파를 미쳤다고 보고요. 복지체계가 파괴된다는 게 뭔가? 결국 사회적 권리가 축소되는 겁니다. 사회적 권리란 뭐였냐? 결국 시민권이었죠. A가 X라는 정치공동체의 시민이면 시민이라는 것 때문에 당연히 갖게 되는 권리였습니다. 사회적 권리란. 단순히 선거권만 갖는 게 아니라 뭐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라든지 무상 의료에 대한 권리라든지 이런 사회적 권리들을 50, 60년대에 획득해서 당연한 권리인 양 알고 90년대 초중반까지 유럽인들이 쭉 살아온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영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선거권하고 뭐 NHS에 가서 돈 안 내고 이렇게 치료받을 권리라든지 학교 갈 때 공락금 안 내는 거라든지 등등 뭐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국의 복지제도가 낮으니까요. 뭐 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대륙 유럽은 더 하겠죠. 그게 그 나라 국민이라는 자격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이렇게 신자유주의 정권들이 등장하니까 뭐 좌파 우파가 번갈아가서 하지만 정책은 똑같으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없어지고 파괴되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 사라지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참정권은 남아있지만 이게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주권,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시민권의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이고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부분들이 다 박탈됐다는 거죠. 권리의 축소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 크라우치 생각은 좀 더 거기서 생각을 더 전개합니다. 민주주의 기초라는 게 단순히 형식적인 선거권이 아니다. 민주주의 기초라는 것은 이 개별적 시민들이 적어도 물질적인 독립성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국가로부터 당연한 자격으로서 권리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런 권리들을 다 뺏겼기 때문에 이제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할 수 있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이게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다. 민주주의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정당의 변화인데요. 정당이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가 되면 굉장히 크게 변합니다. 사실은 그 전의 정당과 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당의 역사에서 명망가 정당에서 이 대중정당으로 변모는 굉장히 큰 중요한 지점입니다. 원래는 이제 정당이란 명망가 정당, 또 미국식의 보스 정당이었고요. 그런데 보통선거 제도가 실현이 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당들이 사실은 대중정당으로 다 바뀝니다. 이때 말하는 대중정당이란 뭐 국민정당이냐 계급정당이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 두 사람의 이 명망가를 중심으로 해서 팬클럽들이 붙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정당 자체가 하나의 동시원적 구조를 가지고 이 핵심적인 당원과 그 다음에 좀 그냥 보통의 당원과 그 다음에 지지자층 이런 식의 큰 이렇게 동심원적인 풀들을 형성하면서 이 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뭐 헌법에 써 있듯이 민주적 의사를 형성하고 민주적인 의사 자체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에 들어가면 정당은 그런 의미의 대중정당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몇 가지 중요한 특징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강령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대중정당이라서 강령이 중요하지 않고 이념정당은 강령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이 한국에서는 좀 돌아다녔던 적이 있는데요. 그 말이 뭘 뜻하는가는 뭐 저도 알죠. 그런데 그 말은 그냥 사실은 엄밀하게 정치학적인 엄밀성을 가진 엄밀 개념을 사용하는 말들은 아닙니다.
대중정당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령은 그게 광범위한 대중정당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독일 3인당, 이 당원이 100만이 넘는데 황령이 왜 그거 뭘 100만 명을 다 교육시킵니까? 100만 명이 생각이 똑같겠어요?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 당시 50년대 60년대 대중정당에서 강령이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그걸 둘러싸고 예를 들어 뭐 고데스베르크 강령 56년에 있었던 계급정당인데 사회민주당이 국민정당으로 바꾸자 말자 하고 막 피 터지게 싸우고 뭐 이랬다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그런 거 그럴 필요도 없죠. 강령을 왜 바꿔? 이거 놔두고 그냥 정치만 바꿔버리면 되지. 다른 식으로 정치를 하면 되지. 근데 적어도 5, 60년대는 그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게 100만 명이 그걸 읽고 그대로 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실천해. 그 강령의 실현 형태는 다 달라.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일종의 기본 문법 체계가 되는 거죠. 혹은 뭐 비교를 하자 그러면 알파벳이죠. 사람들이 발음은 다 다르게 하지만 알파벳을 사용한다 할 때 한글 자모, 뭐 방언이 있고 사투리도 있고 그렇지만 표기를 할 때 똑같이 한글 자모 쓰듯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포스트 민주주의가 보면은 사실은 이와 같은 강령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냥 매번 선거 때 이 후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는 선거 공약이 강령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강령이 아예 없는 심지어 좌파 정당들도 강령이 아예 없는 정당이 되게 많습니다. 선거 공약이 강령인 정당 되게 많습니다. 그처럼 이 경선 강령이 아니라 연선 강령 언제나 바뀔 수 있고 부속 강령이 맨날 붙고 선거 공약이 붙고 정책과 강령의 차이가 없고 이런 상태로 아예 바뀝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신자유주의 정치, 포스트 민주주의 이 시대의 흐름들을 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당은 다시 이 럭비공 모양의 정당으로 바뀌는 건데요. 이젠 지도자가 있어요. 정치 지도자가. 어떤 정치적 아이콘들이 있어요. 뭐 토니 블레어, 또는 한국 같으면 사실 DJ는 그렇게 볼 수 없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인데요. 신자유주의적인 포스트 민주주의적인 지도자는 아닌데 그런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참모 집단 그리고 그의 어떤 소위 그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후원자 집단. 경제계 후원자라든지 등등 그런 후원자 집단이 이제 들러붙습니다. 그리고 당이라는 역할은 상당히 이제 축소되어 버리고 당의 역할은 축소되고 전체가 일종의 축구 팬클럽처럼 바뀝니다. 전체가 팬클럽이 되고요. 그리고 유권자들에 대한 어떤 설득도 사실은 광고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전처럼 정치 선전이 아니라 5, 60년대 선거 팜플렛들 보면은 사실 어려워요. 쉽게 안 써요. 매우 어렵게 쓰고요. 그걸 술집에서 노동자들이 이렇게 서로 토론해 가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깨우쳐가는 식의 팜플렛이었고요. 그래서 선거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다 미친놈이라 그러죠. 절대 한 표 안 주죠. 네. 사실은 광고 선전에 의존하는 정치로 바뀌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 그 사람의 그 행동, 그 사람의 어떤 어텐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다 파악해갖고 소위 맞춤형 선거를 하는 오바마가 그렇게 선거했다는데요. 그런 방식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물론 여기도 선거제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나마 포스트 민주주의 그리고 광고 선전적인 정치 기법 등은 사실 일반적인 추세죠. 일반적인 추세고요. 그런데 그나마 순수 비례대표제에 가깝고 내각제인 국가들에서는 좀 덜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제이고 단순 다수 대표제인 경우는 굉장히 심합니다. 그도 그렇지 않겠어요? 단순 다수 대표제란 뭐 31%를 받더라도 1등만 하면 당선되는 거고요. 선거제도에 따라서 정당의 형태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완전 비례대표제, 즉 그 정당의 전국 득표율에 따라서 국회 의석 배분이 일어나는 것을 완전 비례대표제라고 하는데요. 뭐 독일처럼 뭐 일종의 지역 선거를 하되 정당 비례로 나눠주는 방식, 그런 것도 있고, 네덜란드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득표에 따라서 의석 배분이 일어나는 것을 완전 비례대표제라고 부릅니다. 완전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아직도 정당 체제의 형태가 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보수당부터 좌파당까지 이렇게 4개 내지 5개의 정당이 이제 분립하면서 정당 간의 이 강령적인 차이도 분명하고, 그렇죠. 그런데 단순 다수 대표제를 한다. 그러니까 뭐 영국 선거가 그렇죠. 영국 이번에 보수당이 39%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싹쓸이 했잖아요. 과반. 39%로 모든 선거구에서 다 이긴 겁니다. 이기면 사실 39%씩만 받아가지고 100% 의석도 만들 수 있는 건데, 뭐 당연히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러나 아무튼 과반수를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단순 다수 대표제를 할 경우에는 양당 체제로 규착이 됩니다. 2개 정당만 살아남죠. 그리고 이 2개 정당은 어떻게 되죠? 사실은 수렴 현상을 보입니다. 거의 비슷해집니다, 사실. 그리고 한쪽이 안 비슷해지려고 그럴 때, 즉 보수당이 우경화한다든지 노동당이 좌경화하면 선거에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소위 뭐 한국 정치 용어로는 중원을 공략해야 되는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뺏기니까 무조건 선거에 지게 돼 있는 거죠. 이번 선거도 아마 그랬었을 겁니다. 한국 정치도 실제 단순 다수 대표제의 질병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정당 체제가 미형성돼 있고요. 그리고 형성된 정당 체제는 영미식 양당 체제입니다. 양당은 상당히 수렴하고 있고 정책적인 수렴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지역적인 어떤 편차,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정당이 소위 민주화 시기에 가졌던 역사적인 어떤 그 기억의 이 편차 때문에 상당히 두 당이 다르다라고 우리가 소위 과도하게 생각하지만 정책을 세밀하게 보면은 그 다르다는 게 매우 다르긴 달라도 매우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이 양당 체제 안에서 사실은 그 밖의 정당, 좌파 정당은 존립이 어렵죠. 존립이 어렵고 또 서로 존립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바뀌게 되냐면 변질되는 건데요. 지역구 생존 전략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지역구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양당 체제의 에서 통용되는 정치 전략을 하게 돼 있죠. 뭐 지역에 맞춤형 공약을 낸다든지 또는 지역 주민과의 뭐 지역 사업들 얼굴 알리기 사업을 열심히 한다든지 다른 정치인들이 하는 거와 똑같이 이거 뭐 안 하면 떨어지는 거고요. 하게 해야 되고 하다가 보면 슬슬 어떻게 되느냐 그냥 정치 형태에 있어서는 똑같고 단지 다소 진보적인 공약을 말하는 정치인 정도가 되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네. 정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정치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정치란 굉장히 우리가 엄밀하게 이렇게 정의해야 된다. 정치란 무엇인가라고 말을 할 때. 정치란 말은
매우 포괄적으로 쓰인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쓰일 때조차도 정치적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실 사람들이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 페미니스트들이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 자체도 정치적입니다. 이 얘기는 정치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서로 좀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전 고대 정치 개념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신자유주의에서 통용되는 정치 개념의 핵심이 무엇인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치와 정치 철학.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치 철학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인데요. 정치는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것인데 거기서 정치 철학이란 무슨 기능을 하는가? 왜 굳이 정치 철학을 논해야 되냐? 정치 기술, 정치 공학,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정치를 접근할 수 있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 철학에 대한 강연을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고요. 아무튼 정치 철학은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정치 철학의 주제, 달리 얘기하면 대상, 뭘 다루는가 정치 철학이 이걸 먼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공동체가 뭔가에 대해서 다룹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아주 오래된 정의. 인간은 폴리스적 동물이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의 서문 맨 앞에 나오는 문장. 인간은 정치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완성시켜야만 한다라는 뜻이고요. 그 얘기는 개인에 대해서 정치 공동체가 인륜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선된다. 공동체가 우선된다라는 이야기죠. 정치 공동체가 뭔가에 대해서 먼저 스스로 규정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주제들, 정당한 지배, 주권, 권리에 대한 논쟁 등이 정치철학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를 설명할 때 오이코스가 아니다고 설명했고 자유와 평등이라 설명했다라고. 그런데 자유와 평등이라는 말은 모든 나라의 헌법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 국가는 우리한테 모든 시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공포 또는 지배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왜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어느 나라의 어떤 시민도 또한 편안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 야누스적인 거죠. 국가란 한 개별적인 시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배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당한 지배란 뭔가? 국가가 지배를 한다 그럴 때 이 정당한 지배가 뭔가? 요건은 뭔가? 지배에 대한 정당화. 이런 건 부당한 일이다. 이건 내 권리다. 나는 양심에 따라서 군대를 가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런 종류의 주장을 하는 것 역시 국가의 지배에 대해서 정당성의 한계를 긋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권리는 대체 뭔가? 원래 원천적인 권리가 있느냐? 또는 어떤 특정한 우연적인 조건 속에서 취득한 권리냐? 등등의 이야기들. 주권이란 뭔가? 등의 주제를 맴도는 게 정치 철학입니다. 물론 역사 또는 정당 이런 주제하고 연결돼서 좀 특수한 주제로 넘어가는 정치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고전적인 정치철학의 주제는 저 정도입니다. 대개 지금까지 나왔던 정치철학의 조류들은 헤겔 막스 이전까지를 얘기하고요. 17세기, 18세기에
뭐 자유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 정치 철학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미리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자유주의 정치 철학은 권리론입니다. 근데 이건 내 권리다.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내 권리에 대한 보장이다. 국가는 왜 필요하냐? 내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있다. 이런 식의 논변 구조입니다. 공화주의 정치 철학이란 정반대죠. 그래, 그건 네 권리다. 그러나 공화정 안에서의 권리다. 그 권리를 네가 어디 가서 실현할래? 네가 공화국 안에 있으니까 실현할 수 있는 거잖아. 즉 공화적 자유다. 넌 자유롭다. 그러나 공화국 안에서 자유로운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이고요. 대신에 이 진정한 공화국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어느 정도 권리를 가져야 되며 시민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어느 정도로 강해야 되는가 이런 식의 논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유주의 정치 철학은 17세기 명예혁명기까지를 형성이 됐고요. 로크죠. 공화주의 정치 철학은 프랑스 혁명입니다. 루소 그리고 프랑스 혁명 시기에를 살았던 독일의 철학자인 칸트, 루소와 칸트를 대표적인 근대 공화주의 정치 철학자라고 볼 수 있고요. 민주주의 정치 철학은 그 이후의 이제 발전입니다. 사실은 공화주의 정치 철학 안에서도 민주주의 문제는 중요한 내관,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17세기 정치 철학가의 논쟁 과정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부차적으로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할 때 민주주의란 사실 국민주권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인민주권. 그럼 최초의 민주주의 정치 철학자를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루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최초의 의미심장한 답변을 한 사람은 루소다. 민주주의. 국민주권이라고 저는 번역했죠. 루소의 설명 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 지배를 내가 왜 받아들여야 되느냐? 국가의 지배에 대해서. 루소의 설명 방식은 자기 지배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왜? 그 법은 어떤 법이냐? 내가 한 입법이라는 거예요. 자기 입법이다. 자기 입법, 자기 지배이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인다. 그게 민주주의 원리죠.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 받는 사람,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를 설명할 때 정치학자들은 이렇게만 설명을 합니다. 그냥 대의제를 통해서 뽑아서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으니까 인민이 만든 거고, 그러니까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한 거다. 그러니까 지배가 아니다. 루소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 지배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승인하는 이유는 자기 지배이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만든 법에 대한 내가 복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이제 대의제는 좀 희박하게 나타나죠. 루소의 민주주의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아무튼 직접민주주의를 불가능해서 대의제를 한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문제,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은 인민의 자기 지배, 인민의 자기 입법, 인민의 자율의 문제는 사실 루소 이후 발전입니다. 공화주의, 민주주의는 거의 이제 같이 나타났던 것이라고 보고요. 근데 근대에 있어서는 넘겨주세요. 네, 어쨌건 정치 철학은 그게 철학인 안에서 특히 17세기, 18세기 그리고 해결까지도 기본적인 정당화 이론들입니다. 국가 또는 법 또는 인간의 정치 공동체
정치 행위 등에 대해서 하나의 정당성 근거를 주는 거예요. 규범이에요. 규범 철학이에요. 그 도대체 그런 게 도대체 정치에 대해서 뭔 놈의 효과가 있을까? 좀 질문해 볼 만하죠. 왜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되냐? 뭐 간단한 얘기지만 너무 상식적인 얘기겠네요. 척도적인 기능을 갖는다. 그런 정치인 이런 거다, 인간의 공동체 이런 거다, 권리인 이런 거다 등의 설명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할 기준, 척도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부합되면은 정당화 기능을 수행하겠죠. 아, 그래, 맞다라고 얘기하게 되겠죠, 우리가. 부합되지 않으면, 아니, 권리란 이런 것인데, 지금은 정부에서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니,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떤 비판적인 기능을 수행하겠죠. 그 정도가, 정치 철학이 갖는 통상적인 어떤 효과, 또는 통상적인 기능일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사실은 건전한 시민 정치 교양 강자라 그러면 저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이 비판적 기능들을 시민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 옛날에 그런 규범 정치 철학들을 만을 가지고 지금 현실의 문제들에 대해서 중거점을 우리가 찾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정치적인 현실 분석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때 정치적인 현실 분석이라 하면 사실은 정치를 어떤 역동적인 과정에서 바라보는, 그리고 그 역동적인 과정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층위들, 그러니까 고전 고대부터 근대까지 어떤 여러 개념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또 현실의 권력관계, 경제적인 갈등, 계급관계, 역관계, 힘관계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 분석과 정치랑 어떤 관계를 가질까? 바로 사실은 저게 탄생지입니다. 새로운 정치 철학 또는 기존의 전통적인 정치 철학의 변형과 가공이 일어나는 곳은 낡은 정치 철학 책이 아니라 알고 있는 정치 철학 책에 대한 주석과 주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알고 있는 정치 철학 책에서 자기가 획득한 철학적 개념들을 현실 분석 속에서 구체화하고 응용하고 새로운 개념 틀을 만들어내고 하는 이 상호관계, 상호과정에서 탄생할 거라고 봅니다. 새로운 정치 철학의 탄생지는 사실은 현실 분석이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아주 냉랭하고 냉엄한 이 현실 분석을 했던 정치 철학자라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르네상스 시대에 니콜로 마키아벨리죠. 역사가 뭐 저술가지만 철학자라고 말하기는 힘든데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이 정치적 현실 분석이 홉스의 정치 철학을 탄생시킵니다. 둘은 인간관이 같고요. 그리고 실제 다소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방식의 국가를 갖다가 비슷한 방식의 국가 개념들을 봤고요. 홉스가 훨씬 더 마키아벨리를 단순화하고 축약했지만 마키아벨리는 훨씬 더 풍부한 가능성들을 국가에 대해서 두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연결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동일 인물이 아니더라도 정치적 현실 분석에서 정치 철학이 새로 탄생해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넘겨주시죠. 네, 뭐 똑같은 얘기일 텐데요. 규범 정치 철학이란 사실은 정상 상태에 대한 사고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는 이래야 된다. 권리란 이런 거다.
등등. 예. 법은 이런 거다. 정상 상태에 대한 규범적인 논증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다라는 논증이죠. 그런데 실제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런 규범 정치 철학이 설명할 수 있는 역사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안 그런 역사가 더 많을까요? 안 그런 비정상 상태가 사실 정상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비상 상태가 거의 뭐 늘 일어나는 일상의 상태일 수도 있는 건데요. 이런 점에서도 이 비상 상태에 대한 철학적인 사유를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런 점에서도 종래의 규범 정치 철학과 다른 종류의 새로운 어떤 정치 철학이 탄생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제가 3회 정도 더 뭐 진행할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줄거리 전체에 대해서 좀 윤곽을 말씀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일단 지금까지 정치란 무엇인가 하고 정치 철학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쉬는 시간 없이 진행이 되면 더 자리가 좀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바로 얘기하시던 것 중에 뭐 궁금하신 것들이나 이런 것은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은 좀